그것뿐이야? 그리고 또. 저항은 왜 못했어? 왜 뒤늦게 문제 삼는 거야? 엄마까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사소한 일이라고. 사소한 농담이라고 생각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혜령 작가의 작품 사소한 그러나 아주 사소하지 않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더는 우리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것들이 서먹해지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사랑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가치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윤혜령 작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소한, 그러나 아주 사소하지 않은 윤혜령. 엄마는 기가 막힌 듯 거칠게 숨을 내몰았다. 가슴을 움켜쥐고 분을 이기지 못한 사람처럼 흑흑 울음소리를 토해내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났다. 큰 손을 들어 희주 입을 틀어막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소리가 새어나가는지 누군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는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기가 막힌 쪽은 엄마가 아닌 희주였다. 엄마가 거칠게 숨을 내쉬지만 않았더라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않았더라도, 흐흐 울음소리를 내지만 않았더라도,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지만 않았더라도, 여말이 하듯 문 밖을 확인하지만 않았더라도, 잽싸게 문을 도로 닫지만 않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이성적인 행동이었더라면, 아니 몇 가지 행동만이라도 자제해 주었더라도 결코 희주는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르고 눌렀던 화근이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다. 엄마가 일어섰다 앉았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았다. 머리카락을 쥐었다 풀었다.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급기야 한순간 얼굴을 바꾼 선우처럼 돌변하지만 않았더라도 희주는 경멸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폭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평정을 잃고 우왕좌왕 횡설수설하더니 그것뿐이야? 그리고 또.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다가 용기의 한마디를 낚아챈 듯 쏘아붙였다. 저항은 왜 못했어? 왜 뒤늦게 문제 삼는 거야? 순간 희주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격분했던 엄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낮고 차갑게 변해갔다. 질책하는 어투는 무섭도록 냉정해졌고 들키지 않으려 간신히 누르고 있다는 걸 희주는 알아챘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의외의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너를 지키지 못한 너의 잘못이라고. 엄마의 분노는 딸이 안위에 있지 않고 뒤늦게 새어나가는 소문에 있는 듯 했다. 남의 시선이 두려울 뿐 오직 욕먹는 것에 대해 공포에 질려있는 듯 했다. 죄로부터 받았던 폭력과 모멸 못지않은 충격이었다. 차갑게 돌변한 엄마를 향해 희주는 미친 듯 고함을 질렀다. 엄마까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엄마의 이상 행동은 이상하게도 희주로부터 촉발된 문제라기보다 다른 문제로 탈바꿈했다.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온 것이 간당간당 버텨온 것이 불을 땡기자 펄펄 끓어넘쳤다. 왜 엄마까지? 왜? 희주는 엄마를 향해 불같은 저기를 분출했다. 발작하듯 부들부들 떨며 발악을 내질렀다. 놀란 엄마가 몇 걸음 뒤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곤 갑자기 공포의 심연에 빠져버린 듯 정지 상태가 되었다. 엄마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희주의 고통은 임기점에 다다랐다. 임기점이란 한계의 지점이자 변형의 시작점. 엄마의 반응은 도를 넘었고
압력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부글부글. 뚜껑을 밀어내며 내용물이 풀풀 끓어넘쳤다. 이제 또 다른 국면에 돌입했다. 시시때때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혼자 길을 걸으면서 희주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죄가 되었다가 목이 굵고 소나기가 억센 영락 없는 죄로 보였다가 속에서 분노가 격렬하게 일어났다가 지워졌다가 다시 발작적으로 일어나기를 거듭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이어졌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여오는 증상이 수시로 일어났다. 희주는 자신이 그 사건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피증이 생기고 온갖 망상에 시달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과 낭패감이었다. 설령 죄에게 맞설지라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 두려웠고 급기야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괴로웠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끝없이 추락했다. 사무실로 향하며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었다. 차가 밀려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어린 모델들은 약속 시간을 어기기 일쑤. 실장은 또 모델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이다. 희주는 전화선 너머로 전해질 만큼 최대한 굽실거렸다. 그런 비굴함 정도야 견딜만 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어야 하는 것은 불쑥불쑥 떠오르는 플래시백 때문이었다. 선우를 보고 온 이후 증상은 더 심각해졌다. 왜 이렇게까지 헛헛하지? 그에게 뭘 기대했던가? 선우를 보고 나서 세상에 오직 혼자인 듯한 공허감에 엄마에게 구조 요청을 한 거였다. 진화를 기대했던 것인데 결국 엄마가 더 거세게 불을 놓고 말았다. 마침내 불은 들불처럼 번져 그녀를 삼킬 듯이 활활 타올랐다. 그렇더라도 펄펄 끓어넘치는 순간이 엄마 앞은 아니어야 했다. 그건 엄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엄마나 선으로부터 촉발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건은 희주만의 문제가 아닌 선우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엄마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엄마가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더라도 끌어넘치지는 말았어야 했다. 끌어넘쳐야 한다면 죄의 앞이거나 그걸 용인하는 사람들 앞이어야 했다. 엄마 말처럼 인제 와서 뒤늦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까지 무지막지하게 불을 놓을 줄이야. 이젠 다시 조용했던 그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돌아가지 못한다면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면 그건 한쪽을 부정하는 일이다. 자신과 상대를 분리해 어느 쪽이 정상인지 어느 쪽이 비정상인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가려야 할 싸움이다. 그동안 선우는 희주로부터 떠돌고 희주는 선우로부터 떠돌았다. 서로를 용서하지 않은 채 서로를 염려하며 용서든 문제로 삼든 그건 두 사람의 몫이 아니었다. 죄는 여전히 건재했다.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요동쳐 본 적은 없어. 희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선우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선우에게 그런 격렬함이 있었단 말인가. 꽃이며 배경이며 온통 노란색으로 채색된 그림 앞에 선우가 요지부동 서 있었다. 희주는 인파에 빌리는 걸음을 붙잡아 세웠다. 선우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 선우는 꼼짝하지 않고 고우의 해바라기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사물의 궁극에 도달한 듯 희열 가득한 정막에 감싸요. 오랜 동거 끝에 신혼여행이나 다름없는 첫 여행이었다. 턱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묵었던 도쿄의 밤.
열렬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열렬함이란 오직 하룻밤의 격렬함에 불과했다. 선우의 영혼은 지금 다른 것으로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 저 노란 색감, 그림 속에 숨쉬고 있는 수많은 노랑들. 저 중에 진짜 노랑은 뭘까? 꽃일까, 화병일까, 탁자일까, 벽일까? 그제야 희주는 선우의 등 뒤에서 노란색을 일별했다. 붉고 푸른 노랑, 회백의 노랑과 황금빛 노랑, 갈색과 레몬빛, 청록의 노랑과 검은 노랑까지 연하고 진한 제각각의 노랑이 제각각 혹은 한데 어우러져 빛나고 있었다. 초록이 입히며 화병의 윤곽선마저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딱히 어두운 색의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밝음은 더 밝음과 함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동안 선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조금도 몰랐더란 말인가. 우리 사이가 뿌리가 없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이였던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쥐고 여태 관계를 유지해왔더란 말인가. 선우의 등 뒤에 서서 희주는 외로움에 떨었다. 미술관은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파에 밀려 작품을 가까이에서 온전히 감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우는 오직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온 것처럼 그림 앞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전에 본 적 없는 진지함이었다. 희주는 바짝 다가서서 선우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의 말처럼 요동치는 영혼과는 달리 표정은 벅차거나 불타오르지 않았다. 뭔가에 압도당했다기보다 왠지 압도적인 힘으로 뭔가를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밝음 속에서도 더 밝음은 드러나기 마련이지. 눈을 그림 쪽으로 고정한 채 선우가 혼자 중얼거렸다. 선우의 말은 어둠 속에서 더 어두운 어둠은 감춰지기 마련이지 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여지를 남겼다. 그 말을 잡고 있는데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났다. 지난밤 선우의 몸이 낯설었던 것은 정신을 육지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사나울 정도로 격렬했을 뿐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그것은 애정도 경멸도 아닌 거친 몸부림이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몰입으로 위장한 분노를 발작하듯 드러냈을 뿐이었다. 선우는 무언가 강력하게 외면하고 있었다. 그림에 압도당했다기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가 몰입한 것은 결코 그림이 아니었다. 몰입이라는 상태를 빙자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가 외면하는 것이 그 무엇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희주는 알았다. 희주는 인파로부터 물러나 멀찌감치 서 있었다. 죄로부터 당한 폭력이 시시때때로 플래시백 되었듯 선우의 뇌리를 흔드는 것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밝음 속에 제각각 빛나는 또 다른 밝음, 그 밝음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지금 선우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춘 또 다른 어둠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었던 그들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감정과 이성이 줄다리기 했다. 희주는 멀찌감치 서서 고우의 자아상을 떠올렸다. 선우는 희주로부터 죄의 사건을 들었을 때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는 가십거리 같다고 느꼈다. 분노에 떠는 희주와 달리 말 그대로 대량 난감. 왜 여태까지 비밀로 안고 있었지? 왜 즉시 대처하지 못했어? 불쑥 튀어올라온 의문이었다. 위로나 흥분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러나 희주에게는 지나간 일이 아닌 생생한 현재형이라는 것. 희주는 조금 전 당한 모욕처럼 끌어올랐다. 선우에겐 오히려 그것이 불쾌했다. 희주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희주의 잘못처럼 느껴진 것도 그 점이었다.
희주는 펑펑 울다가 벼랑간 울음을 뚝 그쳤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무언가 끝을 볼 때처럼 무감각함이 희주를 멈추게 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아닌 걸 사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사내란 충동에 의해 저지른 짓을 실수쯤으로 간주하는 사간동물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그걸 기억하는 게 우습지 않겠어? 고통으로 만들지 말라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런 말들을 내꺼려야 했다. 그 순간 가만 입을 닫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가는 해야만 한다고. 희주는 그걸 기대하는지도 모른다고. 선우의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떠다녔다. 머리가 모자라는 인간처럼 쓸데없는 말이라도 그런 말이라도 내뱉어야 한다고.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벼랑간 울음을 그치고 이해 불가한 얼굴을 하고 선우를 바라보는 희주의 표정이 이해 불가한 것이 자신이 겪은 사건인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선우의 태도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날따라 희주의 몸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았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것처럼 각각 따로 흐느적거렸다. 튼실한 회사를 그만두고 옮긴 에이전시 사무실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었다. 통역이라고 했지만 실은 어린 외국 모델들이 매니저 역할과 다름없었다. 모델들을 데리고 스튜디오를 찾아다니는 거리도 만만치 않았다. 모델과 감독, 에이전시와의 의사조율은 통역되는 것이 아니라고 희주는 여러 번 고충을 털어놓았다. 희주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다는 걸 선우도 알고 있었다. 선우는 힘껏 희주를 안았다. 근데 희주가 거칠게 선우를 뿌리쳤다. 그리곤 벌떡 일어나 앉아 울기 시작했다. 최의 이야기를 꺼낼 때 희주의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얼떨결이었다. 선우는 겉으로 태어난 척했다. 사건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새삼 사건으로 삼을 것이 못 되는 것처럼 넘겼지만 그건 자신을 속이고 희주를 속이는 것이었다. 이후로 선우의 뇌리에서 폭력을 당하는 희주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고통에 대한 공감은 분명 아니었다. 배반이랄 것도 없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희주의 분노와는 또 다른 분노였다. 이성적으로는 희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관광객이 구경거리가 된 코브라가 아닌 동리를 숨긴 채 혀를 날름거리며 대가리를 꼿꼿하게 세운 흥분한 코브라. 목 뒤쪽 눈알무늬를 드러내고 격렬한 숨을 내쉬며 희주를 꿀꺽꿀꺽 삼키는 장면이었다. 천지에 우글거리는 뱀꿈을 꾼 이후 증상은 더 심각했다. 선우는 더 이상 희주를 안을 수 없었다. 말이 없어지면서 희주를 보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런 자신이 답답했다. 꼭 맞는 옷을 찾았으나 자신의 것이 아닌 옷에 억지로 자신을 구겨놓고 있다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었다. 다시는 맞는 옷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은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도둑맞아 버린 모멸감으로 변했다. 여행을 계획한 것은 선우였다. 여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새삼 문제에 대응하거나 희주 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건 오히려 더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고. 희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우는 생각했다. 그러나 여행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너는 내 옷이 아니었어. 너의 고통을 이해해. 따위의 말은 발설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주 앞에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프로그램 매크로처럼 강제로 입력된 사랑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게 좀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낭만적 사랑을 갈구했던 순수함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혜성처럼 나타나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듯 그들이 꿈꾸던 로맨스가 길지 않았지만 함께한 시간 동안 소울메이트 운운하지 않아도 서로의 반쪽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지켜낼 확신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다. 문제로 삼을 수 없는 거라고 넘겼지만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한 분노가 수시로 치밀어 올랐다.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던 것은 순간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 분노 때문이었다. 그게 고우의 해바라기 앞이라니. 노란색을 보는 순간 일어난 누구 것인지도 모를 미친 듯이 날뛰는 광분의 실체가 두려웠다. 환하고 환한 밝음 속에서 오롤이 드러나는 것. 갑자기 잘린 머리로 자신을 공격하는 뱀의 영상이 떠올랐던 것이다. 선우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희주를 바라볼 수 없었다.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감정 조절 장애가 아닌 건 분명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희주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여행을 감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에 새삼 휘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희주를 전처럼 바라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다. 쇠가 바짝 몸을 붙이고 희주를 구석으로 드세게 몰아넣었다. 쇠로부터 연거푸 받아 마신 술의 취기가 오를 대로 올라 사지는 흐느적거렸다. 안간 힘으로 그를 밀어내다 그만 그에게 포획되고 말았다. 진행하던 업무가 최대의 성과를 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낸 마당에 자축의 분위기는 어지럽게 돌고 있는 미러볼 만큼 번쩍거렸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누군가 최를 보았을 것이다. 빳빳하게 고개를 쳐든 뱀이 사정없이 희주를 공격하는 동안 누구도 부서장이 여직원을 추행하는 일 따윈 아는 체 하지 않았다. 팀장이 넥타이를 풀고 탁자 위에 올라가 질러대는 괴성이 흔들리는 불빛과 뒤엉켰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친 큰 손이 희주의 몸을 훑었다. 사지에 힘이 모두 빠져버린 무방비 상태. 방어할 도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동료들은 무섭도록 냉정한 타인일 뿐. 최가 흥분한 뱀처럼 희주의 몸을 칭칭 휘감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동안 그들은 번쩍이는 불빛과 뒤섞이면 될 일이었다. 술에 취했을 뿐이라고, 격간 춤사위일 뿐이라고, 성취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뿐이라고, 벌건대 낮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잃은 사람의 주의 부족이라고 말하듯 다들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볼륨을 최대로 높여 터질 때 질러대는 괴성이 그녀를 산산조각 내었다. 저항을 멈추고 희주는 자신의 몸을 내동댕이 쳤다. 그때 스르르 따리를 풀듯 최가 희주를 놓아주었다. 발정이 끝난 짐승처럼 최가 희주를 쏘아보았다. 이성을 본능에 제압당했을 뿐 술의 힘일 뿐이라고 희롱하듯 쏘아보았다. 무분별한 한 인간의 행태가 한 사람의 일상을 뒤틀어버리는 치명적 사건이 되리라는 것쯤은 모른 채 할 일이었다. 설사 알았다고 한들 감히 먹고 사는 일이 존엄 앞에 무엇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냉정한 현실에서 누가 누구의 삶에 관여할 일인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모른 채 해야 하는 사람들. 희주에게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 같은 것이었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재생되는 영상.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동영상이었다. 괴성을 질러대는 어둠뿐인 장소. 사지가 흐느적거리고 사정없이 짓밟히는 광경을 모른 척 눈길을 돌려버린 얼굴들. 필름이 돌아갈 때마다 온몸에 불을 붙인 듯 화끈거렸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사소한 일이라고. 사소한 농담이라고 생각해. 뭐? 사소한 농담이라고? 차라리 미친 개한테 물린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면 나았으려나. 문제 삼지 말라는 말이다. 그저 농담처럼 흘려버리라는 말.
그의 언행은 오히려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괴롭히는 느낌마저 들었다.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일하기 힘들어. 짜증이 탑재된 다소 거칠고 귀찮은 어투. 업무 외적인 개인의 영역까지는 알 바 아니라는 황당한 갑질이었다. 그러니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간의 친절이나 배려, 약간의 너그러움 같은 것은 무책임과 무관심에 탈을 쓴 기만이었더란 말인가. 그는 뒤이어 작정한 듯 말했다.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조직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 외에 중요한 건 없어. 솔직하지 말라는 말. 다만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었다. 아주 예리하고 둔탁한 분노가 그녀를 압도해버렸다. 관용을 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가슴에 박혀버렸다.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뻔뻔함. 그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희주의 입을 틀어막았다. 죄를 두둔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을 방치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투였으니까. 비판의 대상이 그녀 자신이 되어버렸다. 적대적으로 변한 동료들의 시선 역시 견딜 수 없었다. 조직이라는 본질을 완성하기 위한 오직 부품으로 존재하는 기계들. 이 일을 제기하는 일 따윈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희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손만 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다. 사람들은 지리멸렬한 일상을 견디면서 때론 뭔가 놀랄 만한 파격적인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지루한 균형이 깨지기를 바라지만 정작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한다. 외면하는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얄팍한 우월감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을 덮고 모른 척하는 것이야말로 의미와 다를 게 뭔가. 폭력으로 짓밟는 자보다 오히려 모른 척 등을 돌려버리는 저들이 더 무자비한 자가 아닌가.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그들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겠는가. 당혹감과 모욕감은 수치심으로 변하고 수치심은 곧 공포로 변했다. 팀장이 사소한 농담이라고 말할 때 희주는 부르르 떨었다. 조롱에 가까운 거절은 비난이 되어 돌아왔고 그 잔인함에 희주는 다시 몸을 떨었다. 그들의 반응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편견이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섰다.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조정하는 게 아닌가. 때론 광부한 인간보다 냉담하거나 외면하는 인간이 더 무서운 법. 도저히 사소한 농담으로 들릴 수 없는 일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죄는 오히려 훨씬 과중한 업무로 희주의 숨통을 조였다. 폭력으로도 모자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작정인가. 죄는 사소한 농담에 방귀를 든 희주에게 잔혹한 응징을 가했다. 오히려 문제의 무게중심이 점점 자신에게로 옮겨지는 걸 희주는 느꼈다. 문제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다른 문제로 덮는다. 덮을 수 없다면 제거한다. 이를테면 그런 거였을까? 눈동자를 위로 쳐든 교활한 눈빛. 비꼬는 게 분명한 노골적인 표정으로 죄가 노려보았다. 그가 희주를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 외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듯. 희주는 진저리를 쳤다. 이 싸움이 실패로 끝나고 말리라는 것을 알았다. 폭력의 기억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칠수록 그악스럽게 나무를 휘감고 올라오는 기억의 덩굴에 잠식당해 결국은 서서히 말라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 비정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희주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위축되고 숨이 막혔다. 비난의 눈초리는 입을 열 수 없게 만들었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말. 깨어지고 망가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미 약이 떨어진 건전지 같았다. 있어도 쓸모없는 사이즈가 다른 건전지. 마음은 수시로 불같이 일어났다가 또 이상하리 마치 고요해졌다. 삶의 가치를 조직에 순응하는 것으로 맞춰놓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척하는 조직.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식을 강조할 뿐 한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는 무시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정신이 무너지자 서서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희주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몸을 돌려 그곳을 나왔다. 문을 열고 나오기 전 바라본 최는 태연했다.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엉뚱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뻔뻔한 얼굴에 한 가닥 양심이 달아올라 있었다. 그곳을 벗어났으나 그 사건으로부터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아무 일 없었던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희주가 고통을 털어놓기 전까지 선우와 희주는 서로 잘 맞는 옷 같았다. 그러나 이젠 가슴을 조이고 허리를 조이는 불편한 옷,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조이는 옷이 되어버렸다. 선우는 떠나기 전 계획했던 귀농을 조금 일찍 실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연히 꿈꾸게 된 귀농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자리가 잡히면 내려오라는 선우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고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역시 느껴지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공사를 시작한 지 이태가 흘렀다. 특용작물 재배라는 그의 면피용 계획은 늦춰지고 있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묵혀놓은 땅 일부에 숯가마가 들어오게 되고 숯가마가 들어오면서 농로로 이어지던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길이 없는 땅. 우선 길이 막히고 나니 농막을 지을 계획이 수포가 되었다. 컨테이너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긴 했지만 길도 물도 없는 처소. 숯가마를 지척에 두고 그야말로 오지가 되고 말았다. 숯가마 주인과 타협해 보겠다던 일은 자꾸만 미뤄졌다.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희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희주는 조금 전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사진 속에는 선우가 활짝 웃고 있다. 왜 그렇게 늑장을 부려? 빨리 좀 하면 안 돼? 문 앞에서 식탁에서 여행지에서 선우는 매번 희주를 재촉했다. 또 시비야. 빨리 하고 있다고. 희주의 응수. 무슨 일이든 뜸이 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선우가 말했다. 시비라니. 사람이 왜 그렇게 꼬인 거야?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두른다고 뭐가 달라져?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닌데 느린 걸 체크할 일이 아니라 멈추는 것. 그게 더 문제야. 희주는 성마르게 닥달하던 선우를 향해 성깔을 부렸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까마득하다. 선우는 이제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끝날 때도 이유 같은 건 없어야 한다고. 벌써 선우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가 엉덩이를 돌려 막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12시 11분 간발의 차로 앞차를 놓쳤다. 다음 차는 오후 1시 10분 출발. 희주는 도착 시간을 가늠해 보았다. 해가 질 무렵이면 도착할 것이다. 차가 터미널을 벗어나자 찻장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외투를 벗고 목도리를 풀고 안전띠를 채웠다. 버스가 로터리를 돌아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을 때 반대편 찻장에 햇살이 부서졌다. 등받이를 젖히고 의자에 몸을 밀어 넣었다.
희주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쫓기고 있었다. 자신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에 끌려가고 있었다. 차에 몸을 실으니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졌다. 모처럼 따뜻하고 선량해지는 느낌.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선우를 만나면 먼저 웃어 보이리라. 버스가 달려갈 뿐인데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펼치면 침대가 되고 접으면 의자가 되는 접이식 가구처럼 사람의 마음도 쓸모에 따라 용도가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햇살은 더없이 다정했다. 희주는 찻장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뭇가지 위에 얹혀있는 새집이 흔들리고 감나무에 달린 까치밥이 곧 떨어질 듯 흔들렸다. 버스는 겨울 들녘을 가로질러 달렸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 냄새가 곳곳을 스쳤다. 비스듬히 금을 그으며 나무들이 그림자가 수묵화를 그리고 있는 겨울산을 바라보며 희주는 자신이 견디고 있는 것에 지지 않으려 창밖 풍경을 극대화시켰다. 옆자리는 비었고 건너편의 사람은 잠들었다. 이 순간을 붙들 수만 있다면. 희미한 낮달을 바라볼 수 있는 창가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떡갈나무 옆 소나무는 더 푸르고 묘지의 조화는 잔설 위에서 더 붉다. 눈 덮인 산밭에 꼿꼿이 서 있는 고추대와 서로의 팔을 엮은 채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과실수들. 흰눈 뭉치처럼 나뒹굴고 있는 볏짚가리 위로 햇볕이 따스하다. 더없이 고즈넉한 묘지 위로 그림자를 만들며 새떼들이 날아가고 새들은 하늘에서 빠져나와 하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점점이 흘러갔다. 줄기식물이 산 절기면을 그악스럽게 움켜잡고 있는 지점에서 갑자기 차가 방향을 틀었다. 길이 밀리자 운전기사는 승객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벗어났다. 버스가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듯한 마을과 들판. 언젠가 선우와 함께 달리던 길 바라보던 들판이 아닌가. 길 옆 풍경이 유정하게 느껴졌다. 그것도 잠시 생각은 딴 방향으로 달아났다.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쫓기듯 달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차는 어딘지 모를 낯선 길로 접어들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점 오리무중. 선우의 등과 최의 눈빛과 팀장의 얼굴이 차례로 차창에 어른거리다 한꺼번에 클로즈업 되었다. 창밖 풍경이 모두 사라졌다. 여기가 어딘가. 헤매고 있는 이 길은 예기치 않았지만 가게 될 다른 길이 아닌가. 희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종이장같이 희미하게 걸려있던 낫달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외투를 당겨 어깨에 걸치고 내를 채비를 했다. 숯가마에 넣을 나무들이 산처럼 쌓여 길을 막았다. 주위는 조용했다. 어디선가 나타난 덩치 큰 개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댔다. 희주는 잿더미를 내둘러 경사지로 내려갔다. 사납게 지저대며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그만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멈춰 섰다. 옷과 신발은 흙투성이, 스웨터는 도깨비 바늘이 엉켜붙었다. 비닐하우스는 찢어지고 군데군데 말려 올라간 채 일신연스러웠다. 컨테이너 문이 삐걱. 조율하지 않은 악기 소리를 냈다. 난로 옆에 땔감은 놓여 있었지만 안은 컴컴하고 썰렁했다. 뒤따라 삐거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목소리가 먼저 고개를 들이밀고 들어왔다. 각시가 왔다고? 숯가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인사를 받는 둥 만둥 희주의 차림새부터 힐끗거렸다. 아이고, 색시는 이런 촌에서 못 살 것 같네.
노인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혼자 사는 남자 꼴이야. 말해 뭐해. 에이. 혀를 찼다. 어른으로서 오지랖 넓은 참견일 뿐이라고 무시하거나 웃어넘기기엔 노인의 태도가 서리빨처럼 신랄했다. 빈끝이 웃음을 머금은 위약적인 표정이 그랬다. 앞으로 쑥 내민 입과 입꼬리 아래로 깊게 뺀 주름에 습관적으로 뺀 불만이나 앙심 같은 것들이 고집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노인이 정확하고 차가운 억양으로 요즘 것들은 참 하고 다시 고개를 흔들었을 때 희주는 시선을 피해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볼품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노인이 생각 없이 뱉어낸 말이라고 하기엔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희주는 무한함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이 염탐하듯 뚫어지게 바라본 바에야 억지 미소라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이라고 생판 모르는 일을 꾸짖어야 하나. 그 꾸짖음을 달게 받으며 미안해해야 하나. 잠깐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찌 보면 그 꾸짖음 또한 무슨 잘못에 대한 반감이나 질책이라기보다 관심이나 애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묘한 수치감과 죄책감이 들었다. 난처하기 짝이 없는 상황. 희주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노인과 선우를 번갈아 힐끔거렸다. 선우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노인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흘깃흘깃 시선을 던졌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의 침묵이 이 황당한 상황을 달리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편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곳에 불쑥 들이닥친 사람이 노인인지 자신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대문도 울도 없는 곳, 불쑥불쑥 타인의 시선이 들락거리는 그곳에 선우가 있다는 것. 그게 누구 탓이란 말인가? 선우의 헝클어진 머리와 무심한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았다. 낡은 티셔츠를 걸친 처진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꼬장꼬장 참견하는 노인을 견딜 수 없듯 희주는 이곳의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를 반기는 것은 선우가 아닌 서늘한 좌절감이었다. 불은? 물은? 수커마 주인과는? 이제 진력이 난 것처럼 그녀의 말이 딱딱 끊어졌다. 그렇지 뭐. 언젠가는. 선우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듯 머뭇거리더니 기다려보는 거지 뭐. 라고 조금도 신중하지 않게 귀찮은 듯 툭 말을 던졌다. 아직도? 여태 이러고 있는 거야? 부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희주는 따져 물었다. 선우는 희주를 바라보지 않았다. 불편하다고 못 사는 건 아니야. 불편할 뿐이지.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묵뚝뚝한 목소리였다. 그는 그곳에 적응한 것처럼 말했지만 희주가 보기엔 단지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 막연한 기다림이 그랬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신기루 같은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막연한 기다림 역시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선우가 이곳으로 내려갈 때 말리지 못한 것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몬 것도 내몰린 것도 아니지만 어쩐지 그런 것만 같았다. 다시 꿰을 수 없는 구슬이 사방으로 주르르 흩어지는 소리를 냈다. 선우가 그곳을 불편해하지도 그런 문제를 곱씹거나 좌절하지도 않는데 희주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태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거야? 본의 아니게 다시 버럭 화를 냈다. 진척이 있어야만 해? 뭘 원하는 거야?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한 듯 선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성과나 변화에 집착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선우는 거침없었다. 자신 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서슴지 않고 내뱉는 선우의 말에 놀라 희주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 역시 본의가 아니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희주를 옆에 두고도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서로를 잡아당겼던 그 강렬한 욕구는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지금까지 본 선우와는 다른 그는 마치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도플갱어처럼 보였다. 성과나 변화에 뜻이 없다는 말.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뭘까? 어둠이 밀려들면서 사방이 자욱했다. 연기 냄새가 섞인 공기는 차갑고 칙칙하고 희주는 천천히 서글픈 냄새를 들이켰다. 귀농이 구체적인 계획은 애초부터 선우에게 없었다. 다만 자신을 여기 옮겨놓았을 뿐. 자신이 말이 거칠고 매정했다는 걸 직감한 듯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숯가마는 그냥 드러난 작업장일 뿐. 그 뒤에 뭔가 있어. 활활 타는 숯가마 뒤편 은밀한 그들의 장소가 있는 것 같아. 숯가마에 불이 들어가지 않는 날에도 은밀한 술렁임이 있으니까. 함부로 길을 열어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 분명해.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선우가 신중하기라고 말했지만 신중하기보단 답답했다. 거침없거나 동시에 신중해진 선우를 바라보는데 잡히지 않는 슬픔이 여러 겹으로 접혔다. 희주는 생각했다. 거침없어진 그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농지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 서로에게 가닿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을 열지 않으려는 것을. 선우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자기 뜻대로 결정할 것이고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희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선우에게만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였다. 어디로 보더라도 그의 행보를 도피가 아닌 시작으로 보기엔 무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견디며 해야 할 말을 입속에 물고 있었다. 서로 가해자가 아니었음에도 서로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혼자 남은 듯 적막감에 휩싸였다. 적막감은 어떤 미련과 뒤섞여 찻잔 바닥에 남은 각설탕 덩어리로 굳었다. 선우는 찬물을 들이켰다. 그는 이제 급하지도 단정하지도 않다. 희주는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붓기 전 종이컵에 커피 믹스 봉지를 털어 넣었다. 커피는 프림이 둥둥 뜬 채 식어갔다. 식은 커피가 혈관을 타고 내려가자 전에 선우가 한 말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선우는 그 사이 잠자리에 누웠다. 돌아 누운 그의 다리가 낯설고 그의 팔이 낯설고 둥근 등이 낯설고 그 등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와 향수가 동시에 느껴졌다. 부드럽게 감겨오던 그의 팔과 위로와 안식이 되었던 가슴, 그의 믿음직한 온기와 감촉이 실제의 감각이었는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지 헷갈렸다. 그러니까 그와 사랑에 빠졌던 사실조차, 수줍고 열정적이었던 순간조차도 의심스러웠다. 신뢰와 친밀감은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빛났던 눈빛은 따스함을 잃어버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희주는 서늘하고 친숙한 등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다가 도로 내렸다.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만 같았으나 할 수 있는 말이란 이미 죽은 말들 뿐이었다. 다만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환청처럼 죄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밀어내려 할수록 온통 그 목소리뿐. 감정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단단히 올가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죄를 마주볼 힘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원치 않은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갔다.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희주는 서로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한기가 들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뭉텅 아랫도리로 생리혈이 쏟아졌다. 몇 달간 건너뛴 생리가 여기서 터질 게 뭐람. 두통과 몸살 기운까지 겹쳐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어차피 겪을 일이라면 몸이 먼저 알아듣는 것도 나쁠 게 없지. 선우는 여전히 돌아누워 있었다. 돌아누워 있는 그의 등이 그림에 몰두했던 등을 떠올리게 했다. 미안함과 거부감이 함께 내려앉아 있는 등. 희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둑이 터지고 물은 점점 차오르고 선우의 숨소리가 점점 희주의 가슴을 옥죄어 오고 그리고 실비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일 대로 조여 피피지로 물든 발을 들고 괴물로 변해가던 실비아의 얼굴이. 모델들은 어린 나이만큼이나 체류기간이 짧았다. 에이전시를 통해 일하는 모델들은 주로 여행자로 들어와 짧게 머물다 돌아갔다. 처음 만남에도 허물없이 말을 걸어오며 자신의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번 함께 일을 해도 낯가림이 심해 끝까지 낯설기만 한 친구도 있었다.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감정의 과잉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다. 프리랜서 통역이라고 하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통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컨디션과 기분을 살피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한류 스타는 누굴 좋아하는지 등 최소한 촬영 포기 상태를 초래하지 않게 보살펴야 하는 말하자면 베이비시터 같은 역할도 없지 않았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실비아는 당찼다. 겨우 14살임에도 완벽한 프로였다. 촬영 제품을 가끔 광고주가 건네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내 선물이 없네? 라고 찡찡거릴 때는 아기 같다가도 일단 촬영장에 들어가면 신들린 듯 포즈를 취했다. 감독이 어떤 포즈를 원하는지, 어떤 표정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단박에 알아챘다. 영어권이 아니어서 따로 통역되지 않는 아이였지만 눈치나 감각으로 세상의 말들을 알아들었다. 아직은 부모 슬하에서 보호받으며 덜어는 중2병의 몸소리칠 애뜬 나이임에도 일을 할 때는 괴물 같아 혀를 내두르게 했다. 저렇게 작은 얼굴에 눈코입이 다 들어가 있다니. 주먹만큼 작은 얼굴에 길고 긴 팔다리 팔등신이 연출해내는 그림은 카메라 감독은 물론 광고주마저 탐복하게 했다. 무표정한 얼굴, 비껴내려간 시선은 어딘가로 향하고 감정의 한 점 과잉 없이 몸은 최대한 담담한 상태로 만들었다. 흘러내린 어깨 위에 걸친 재킷만이 그녀의 몸에서 환하게 살아났다. 디자이너가 손뼉을 치며 일어섰다. 봄 신상품은 실물보다 몇 배 더한 감동으로 구매자를 유혹할 것이 분명하다. 대박의 예감. 광고주는 흥분해서 주머니를 열었다. 점심으로 비싼 스시를 주문했다. 이런 황제는 드문 예다. 모델들은 일하는 사이사이 커피나 과자로 때우는 게 다반사여서 끼니를 건너뛸 때가 많았다.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 날도 또 다른 불안은 있기 마련. 희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 모델을 바라봤다. 실비아는 스시를 먹지 않았다. 오후 촬영이 시작되고 실비아의 인상이 차츰 더 일그러졌다. 감독이 오케이를 연발하며 연달아 포즈를 요구했다. 촬영 분위기가 전보다 후끈 달아오르는 순간 실비아가 튕겨오르듯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질렀다. 실비아가 격렬하게 분노를 드러냈다. 아무도 그 격렬한 분노의 맥락을 짚어내지 못했다. 그때 실비아가 커다란 발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또다시 괴성을 질렀다. 소녀의 발이 저렇게 컸던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의 발이.
문제는 신발이었다. 턱없이 작은 신발에 구겨 넣은 발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일 대로 조인 발가락이 뻘겋게 접힌 채 피멍으로 지디겨져 있었다. 실비아가 신발을 번쩍 들어 카메라를 향해 내던졌다. 그리고 고통이 부르르 떨었다. 광고주 쪽에서 신상품에 맞춰 제공한 신발은 처음부터 턱없이 작았다. 신상품에만 신경 쓰느라 모델의 신에 대해서는 조금의 아량도 없었다. 작은 신발에 대한 불만과 애로를 토해냈지만 광고주는 시간에 쫓겨 촬영을 강행했다. 그녀의 발에 신경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정한 프로가 되어 자신의 주관적 시선을 배제하고 오직 구매자의 시선을 유혹했던 어린 괴물이 한순간 진짜 괴물이 되고 말았다. 신발도 옷이야. 내 몸도 상품이라고.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괴성을 지르며 옷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광고주와 디자이너와 카메라 감독과 희주를 차례대로 쏘아보며 맨발로 촬영장을 걸어나갔다. 무분별하게 분출하는 광기 어린 시선과는 달리 절제된 모호한 표정으로 시크하게 혹은 시니컬하게 냉수를 사랑스러움으로 바꾸었던 마법의 소녀는 그들 상품의 도구이기 전에 자신 스스로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린 프로는 참을 권리도 있지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머저리들은 그때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아니 모른 척했다. 문을 열고 나가던 실비아가 몸을 틀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에이전시의 책임자가 달려오고 광고주와 감독이 설득했지만 실비아는 꼼짝하지 않았다. 다만 똑바로 허리를 세우고 허공을 노려보았다. 실비아의 고통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통역은 무얼 했던가, 무얼 살폈던가. 고통은 통역되지 않는 거란 말인가. 실비아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모습에만 빠졌을 뿐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실비아는 당차게 사과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촬영을 거부했다. 끝내 실비아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나머지 촬영부는 다른 모델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실비아가 떠났다. 실비아가 거부한 것은 촬영뿐만 아니라 부당함이었다. 괴물처럼 일하고 괴물처럼 자신을 드러냈던 실비아가 떠난 후 희주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왜 그토록 자신을 질책하며 몰아세웠던가.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며 비하했던 눈빛들, 자신의 잘못이 되어 숨기고 참았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눈빛들을 향해 수치심이 아닌 분노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매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은 희미해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선명해지기도 더 격렬해지기도 한다. 누군가의 사소한 일탈이 누군가에게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면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된다면 그건 분명 숨기고 참아야만 할 일이 아니다. 침묵과 두려움이야말로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며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인가. 희주는 에이전시에 휴가를 신청했다. 등을 돌리지 않더라도 선우의 눈은 늘 딴 곳에 가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는 것을 희주는 알았다. 선우는 아무 표정 없이 물끄러미 희주를 쳐다보다가 또 아무 표정 없이 눈길을 거두었다. 할 말이 있는 것도 같고 이미 말을 다 거두어 들은 것도 같은 알 수 없는 표정. 그 무심한 눈길이 숨쉬고 있는 말. 그 침묵이 던지는 말들을 결국 듣질 못했다. 선우는 헤어지자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 죄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같은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것 또한 아니었다. 선우에게로 가는 길은 숨이 차고 가팔랐는데 되돌아오는 길은 누군가 등을 밀듯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았다. 희주는 숯가마를 지나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며 뒤돌아보았다. 선우는 역시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의 속됨을 경멸하면서
스스로 속된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그는 헤어질 때 최대한 자제력을 유지하며 말을 아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무엇을 말해도 기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희주는 멀찌감치해서 다시 뒤돌아 보았다. 선우는 뒤돌아 서 있었다.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불안이 더 간절해지는 순간 탁 불이 꺼졌다. 캠퍼스를 분할하여 색으로만 가득 채워진 화면 한편에 뒤돌아 서 있는 남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뒤돌아 서 있거나 표정이 없거나 바닥을 향해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림 속의 사람들처럼 서로는 얼굴을 돌리고 뒤돌아 서 있었다. 선우의 등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둠이 사방을 먹어준 캄캄한 배경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체. 손잡이가 없는 카트를 옆으로 밀며 등이 굽은 왜소한 남자가 어둠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 발 아래 들은 어두운 그림자만이 빛의 존재를 드러낼 뿐 남자의 뒷모습에 어둠보다 더 어두운 우울과 고독이 얹혀 있다. 어둠은 배경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은 수레 위의 무거운 짐뿐. 캔버스 전체를 잠식한 어둠 속에 등을 돌린 남자. 정작 그는 세계로부터 소외당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공간에 선우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선우의 등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유효했던 것들이 파열하는 정막이 느껴지고 그 서늘한 등이 밀어내는 것, 우리가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로 만들었던 시간의 끝이 보이고 더는 우리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것들이 서먹해지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한꺼번에 후려치지 않았지만 서서히 통증이 몰려오고 그나마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분노마저도 맥없이 침잠했다. 선우가 서 있는 등 뒤로 음산한 울음소리를 내며 까마귀 떼가 날개를 털며 내려앉았다. 희주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조금씩 궤도를 이탈하다 결국은 완전히 튕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행성처럼 그런 거였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수 없듯 거센 물길을 돌릴 수 없는 노릇. 공허와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박달감이거나 절망감이거나 외로움이거나 그런 것과는 다른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였다. 사랑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가치가 여러 겹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끈적끈적 달라붙는 것들을 최대한 멀리한 채 희주는 걸어갔다. 결별하지 않고도 서서히 멀어져서 더는 아무런 사이가 아닌 데까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희주는 생각했다. 앞으로 선우를 보지 않더라도 가끔은 그를 그리워하며 가끔은 미워하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으로 인해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아프고 가끔은 절망하기도 하며 또 가끔은 희망을 품으며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것이 그냥 삶일 거라고. 기억이란 저장고도 믿을 게 못 되는 거라서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처럼 상해버릴지도 모른다고. 계속 기억과 싸우게 될지라도 한때 삶의 전부였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으로 변해가는지 극명하게 증명하게 될 날들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죄로부터 당한 폭력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따라붙어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대항하거나 침묵하거나 어느 쪽이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그 기억에 포박당해 꼼짝달싹 못할 거라고. 거기서 풀려나지도 견딜지도 못할 거라는 것을. 틀어잡혔던 소나기의 압박에서 노연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끝내 그 기억의 강박은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지도 모른다고. 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하고 희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이 도시가
오래전 떠나온 도시처럼 낯설었다. 박해와 무관심으로 짓밟힌 장소.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순례길. 끝날 것만 같던 길은 끝없이 뻗어 지평선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리고 도시의 불빛은 잠시 머무르는 알베르게처럼 반짝였다. 머릿속에 오래전 입력된 노선 번호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희주는 얼른 버스에 올라탔다. 엄마는 그 사이 좀 더 늙었고 좀 더 무력했다. 좀 더 건조하고 좀 더 창백했다. 행동은 다소 굼뜨고 목소리도 그전 같지 않았다. 무언가 작정한 듯 몇 번이나 소리를 가다듬던 엄마가 아주 위험한 금기를 꾹꾹 눌러놓았던 것을 드러내었다. 어릴 적 당한 성폭행이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는 사실을 희주에게 토해냈다. 그 사실을 난 남편의 폭력과 멸시가, 그 모든 폭언과 멸시가 그 사건으로부터 기인했더라도 실은 변해가는 남편을 더 참지 못했다고. 통안을 도로 삼키다 벌떡 일어나 문단속을 했다. 그러니 평생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딸을 단단히 싸맸다.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치를 떨면서. 친목만이 생존해내기 위한 최대의 용기라는 엄마의 간곡한 당부를 그 기만적 단속을 뒤로한 채 희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최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마침내 대담하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